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으로 맞죠?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3단원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단원 이름은 절대부등식이고,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 좀 오리엔테이션처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간 부분에 이제 다시 절대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등식에서 방정식과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은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항등식은 언제나 참인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 항등식이랑 대응되는 것이 절대부등식이야. 그러니까 문자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이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대부등식의 대표적인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사하는 것이 이 단원에서의 그 메인 컨텐츠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학습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라든지, 그다음 절대부등식의 또 다른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또 길러야 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좀 오늘의 주된 컨텐츠가 될 예정이다.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집중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그 책에 있는 그 예제 문제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잘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 단어는요, 내용이 그냥 내용 설명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3분 안에도 끝날 정도로 거의 내용이 없어요, 사실상. 그게 뭐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부분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수들의 성질과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이용해서 어떠한 부등식이 참이됨을 증명하는 거야. 그럼 증명하는 거라고 별게 있겠어요? 그냥 맞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개념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우리가 하는 행동들과 적용하는 그 원리들이라든지 성질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제시된 이그젬플이라든지 개념 코코 예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다들 책을 갖고 계시니까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자, 일단 첫 페이지부터 먼저 볼까요?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보고서 끄덕끄덕 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내가 본 상태에서 그런 거 같아 라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 본 상태로 이런 것들을 꺼냈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지금 내가 증명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들을 꺼내다가 저기에 적용시켜야 되는, 즉 꺼내는 것도 적용시키는 것도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꺼내준 것을 적용시키는 것, 꺼내준 것을 적용시키는 것만 잘하면은 나중에 내가 혼자서 어떤 부등식을 증명할 때 뭘 이용해야 되지? 라는 꺼내는 작업에서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흔히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긴 한데, 내가 뭔가를 하다가 중간에서 멈췄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들을 풀든 뭘 공부를 하든 딱 멈추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다가 턱하고 막히는 경우랑 아예 처음부터 감도 못 잡는 경우. 그게 이제 약간 그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 이유가 내가 꺼내 쓰는 것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지, 즉 개념이라든지 어떤 성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미숙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적용시킬 때 그냥 그것의 자체의 난이도가 좀 높아서라든지, 그러니까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뭘 이용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플랜도 어느 정도 세워졌는데 그 이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막힌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문제풀이의 그 역량 차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꺼내다가 쓰는 것을 둘 다 원활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내가 직접 연상하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고 끄덕끄덕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설명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일단 뭐 당연한 얘기들이 써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봅시다. 이게 그 우리 명제 부분에서 그 양방향 화살표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는지 기억하시죠? 네, 다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A가 B보다 크다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그리고 그 반대도 역시 성립한다. 그렇죠? 양방향 화살표라는 게 그거잖아요. P면 Q이다가 참이다,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그렇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과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완벽한 동치 상태다. 알겠죠? 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것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뭐 내가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것은 A가 B보다 더 큰 놈이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죠? 자, 일단 두 번째. A랑 B가 둘 다 양수다라는 이야기는 A 더하기 B가 양수이면서 A 곱하기 B가 양수다.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랑 B가 둘 다 양수면 A 더하기 B도 양수거나 A 곱하기 B도 역시 양수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A랑 B가 둘 다 양수면 A 더하기 B도 A 곱하기 B도 둘 다 양수여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만 이걸 바꾸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써져 있는 게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만족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동시에 만족하는 그 상황 한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변이 말하는 게.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면서도 A 곱하기 B가 0보다 커야지만 역시 우리는 A랑 B가 둘 다 0보다 클 것이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으로는 A랑 B가 둘 다 모두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까? 그럼 왜 못하죠? 뭐 때문에?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발레를 지시하시면 됩니다.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A랑 B가 모두 다 0보다 크다라는 말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이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쉬운 예시들 많잖아.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 얼마? 1. 그럼 마이너스가 되잖아. 우린 지금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면 분명히 그 숫자는 양수이긴 하지만 그 둘이 모두 다 양수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역시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 그것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수학적으로? 두 개를 곱했을 때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요. A와 의미가 무엇이냐예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곱하면 양수야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A와 B 부호가 내 부호가 같다. A 곱하기 B가 양수다라는 걸 보고서 그냥 단순히 A랑 B를 곱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 내가 그냥 직역한 거예요. 이거 안에 숨은 속뜻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어디에다가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왼쪽 A랑 B가 모두 0보다 크다면 오른쪽 A랑 B를 더한 것도 0보다 크고 A랑 B를 곱한 것도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A랑 B를 더한 것도 0보다 크고 A랑 B를 곱한 것도 0보다 크다면 A랑 B 모두가 0보다 크다. 이 양방향이 모두 다 성립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역시 마찬가지. A가 B가 모두 다 0보다 크고 그리고 A가 B보다 클 때. 자, 둘 다 모두 양수인 상태에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럴 때 A제곱과 B제곱은 서로 간의 대조 비교가 이렇게 된다.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다. 당연한 얘기였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루트 A가 루트 B보다 더 크다. 그쵸? 자,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은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제시되어 거냐면 A가 B보다 크다가 제시된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여전히 지금 A랑 B는 모두 양수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린 상태예요. 오늘도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얘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A랑 B가 모두 다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로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과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말과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라는 말이 모두 다 어떤 말이라고? 다 동일한 말이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요거는 지금 뭐 필요 충분 조건이라든지 뭐 무슨 명제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무언가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단 a가 무슨 수일 때만, 실수일 때만. 이거 우리 그 수상에서 복소수 공부했었을 때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따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논의하는 수의 체계는 실수 범위까지예요. 그래서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언제나 성립한다. 언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딱히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하자라는 얘기가 없다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4번 하고 있는 점.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혹시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a가 얼마일 때? 당연히 0일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요것이 0이 되는, 즉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언제일 때입니까? A도 0이고 a도 0이고 b도 0일 때.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요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겠습니까? A 역시 둘 다 0일 때. 그렇죠? 자,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당연하다는 거 아시겠죠? 네, 우리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부등식 증명해낼 겁니다. 자, 그럼 5번 다시 복귀했다.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라는 얘기는 곧 a가 0이다, b가 0이다 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이다. 그런 거 같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려면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조건과 오른쪽에 있는 조건은 서로 정확하게 동치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지. 만약에 a가 양수일 때는요 절대값 a랑 a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같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요 절대값 a가 a보다 크죠. a가 0일 때도 역시 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만약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a랑 절대값 a가 그렇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a가 양수다라는 말과 a가 0 이상이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꼭 유의해 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부등식 증명할 때 다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음 부등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또 그 미션을 우리한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등호 성립 조건에서 틀리는 경우들도 제법 많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서 절대값 a가 a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꼴로 이제 뭔가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a가 양수다. 그럼 바로 틀리는 거죠. a가 양수일 때가 아니라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의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 a제곱이 a제곱과 서로 똑같다. 어때요 이거? 절대값 a라는 것은 결국 a거나 마이너스 a잖아. 근데 a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a를 제곱하나 어쨌든 a제곱이 나오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과 같다. 당연한 말이고요. 다음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이다. 어차피 절대값 ab는 그것의 절대값은 a, b일 것이 그러니까 그 절대값 a, b는 결국에 이제 부호는 양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a랑 b를 곱한 것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걸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역시 그것의 부호는 양수일 것이고 그것의 크기 역시도 a랑 b를 곱한 것과 똑같을 것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둘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그냥 단순히 이것을 뭐 절대값을 뭐 합치네, 뭐 푸르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얘는 부호가 둘 다 플러스네. 그리고 얘네 둘의 크기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같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뭐 중학교 때부터 나왔었던 내용이었으니까 저거는 패스. 당연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슬슬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이런 부등식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두 수나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제시된 방법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약간 좀 서브 같은 느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여러분들이 주로 제일 먼저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이걸 쓰고 싶은 상황과 저걸 쓰고 싶은 상황이
그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좀 서브 무기를 사용을 하면서 일단 메인은 무엇이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메인이긴 하다. 자, 두 수나 두 식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가장 먼저 고려를 해줘야 할 부분은 두 수의 차이, 두 식의 차이를 구해보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것에서 어떤 것을 뺐을 때 그것이 만약에 양수라면 그럼 당연히 왼쪽에 있는 애가 더 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 뺀 결과가 0이야 같다는 얘기겠지. 뺀 결과가 음수야 그럼 얘가 더 작았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대상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이 두 개의 대상에 뭘 조사해본다? 차를 조사해본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상에 차를 조사해봤을 때 그것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크고 작은지를 따져볼 수가 있다. 자, 이 example 한번 볼까요? A가 1보다 크고 B가 2보다 더 클 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식 A랑 B의 대소를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잘 모르겠죠? 둘 중에서 누가 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 좀 헷갈리는데 A에서 B를 빼볼게. A에서 B를 뺐을 때 그 결과가 만약에 양수가 나온다면 그럼 A는 B보다 클 것이고 만약에 그 결과가 0이 된다면 그 둘은 똑같을 것이고 A 빼기 B가 음수가 나온다면 B가 더 큰 거였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B 플러스 2 A 빼기 B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B 플러스 2 그 다음에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우린 지금 요 녀석의 대소 관계를 좀 조사해보고 싶어. 0보다 어떠한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얘를 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좀 표현을 바꿔보자. 얘는 AB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2라고 좀 바꿔서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우리 그 수상에서만 열심히 인수분해 공부하고 막 그랬었지, 그치? 여러분들 그 수상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항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항이 4개면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둘둘로 묶는다. 그 다음은 셋 하나로 묶는다. 둘둘로 묶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은 공통인수가 나올 수 있도록, 셋 하나로 묶었을 때 가장 바라는 이상향은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3개짜리는 또 3차에 관련된 그런 어떤 곱셈 공식과도 연동이 된다고도 했었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A 빼기 B의 세제곱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 B 빼기 B C 빼기 C A라는 것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빼기 3A B C 였었으니까 역시 요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어쨌든 뭐 근데 요거는 이렇게 둘둘 쪼개가지고 묶어보면 좀 뭔가 좋은 일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B가 뭐? 오케이. 근데 공통인수가 나오지가 않는 구조인데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여건 마이너스 B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둘둘로 묶어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A 괄호하고 B 빼기 2. 그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괄호 B 빼기 2. 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A 빼기 1 개의 B 빼기 2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전제 조건이 뭐였죠? A가 뭐였고 A가 1보다 크고 그 다음 B는요? 2보다 크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자, 이 조건 하에서 지금 얘가 어떤지 봅시다. A 빼기 1이라는 게 어때요? 양수죠. B 빼기 2는 어떻습니까? 양수죠.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 따라서 뭐가 뭐보다 어떨 것이다? A가 B보다 왜 빼기를 쓰냐? A가 B보다 어떨 것이다? 네, 더 클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되는 스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두 수나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뺀 것의 결과에 대한 조사다. 그것이 0보다 어떠한지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럼 그걸 이용해서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뭐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없나요? 쉽죠? 할만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브 무기라고 했죠. 서브 무기.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제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제곱을 해서 풀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뭔가 이렇게 빼고 뭐 하고 했었을 때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 이 제곱을 했을 때 뭔가 이제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보일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제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A랑 B 이 둘 중에서 누가 큰지를 조사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A랑 B 이 자체로는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A제곱과 B제곱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비교를 해봤더니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커요. 자 다시 뭐라고?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커요. 자 그러면 A가 B보다 어떻다는 거야?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음수일 수도 있잖아. 항상 유념해주세요. 자 다시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커요. 그럼 A가 B보다 어떻다는 거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일단 모른다는 거야. 자 만약에 그런데 이때 A랑 B 두 개의 부호가 모두 양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 그냥 누가 봐도 식에서부터 얘네들은 확실히 양수야. 이거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이런 상태야.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A제곱과 B제곱을 비교해봤을 때 A제곱이 더 크다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A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네들이 모두 양수라는 걸 보장할 수 없어. 그럼 함부로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둘의 부호를 조사해봤는데 그 둘은 너무나 자명하게도 음수랑 음수가 나왔어. 음수랑 음수가 나왔어. 자 그럼 얘를 제곱한 것과 얘를 제곱한 것은 A제곱과 B제곱을 비교해봤을 때 A제곱이 더 크다고 해보자. 그럼 A랑 B 중에서 누가 더 크다는 거야? B. 그땐 B가 더 크다는 거야. 물론 그런 상황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런 상황을 피해갈 수는 있어. 왜? 뭐 우리가 뭐 A랑 B라는 녀석에 뭐 각각 뭐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부호를 그냥 양수로 바꿔주고 그럼 거기서 그들끼리 조사를 해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바꿔서 그러면은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니까 얘가 더 작다는 얘기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는 있긴 있어.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 제곱과 제곱을 해서 이 두 수나 식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의식을 해줘야 할 것이 이 둘의 부호가 둘 다 모두 플러스라는 게 즉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괜히 좋은 마음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A제곱과 B제곱을 비교해봤는데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컸어요. 자 그럼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다? 모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A랑 B가 모두 다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 둘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때는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96페이지에 두수 또는 두식 A, B의 레아요. A랑 B가 모두 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아까는 양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뭐 0일 때도 뭐 그러한 대소관계는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제 A랑 B가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다면 그럼 A가 B보다 더 크다는 것이고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작다면 그때는 이제 A가 B보다 더 작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A제곱과 B제곱의 차이가 그게 0보다 더 어떠한지 그걸 조사해보는 것으로서 이 A랑 B의 대소관계를 대신 찾아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미션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두 번째 상황에 적합한 문제 상황일 것인가? 자, 이 계산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네. 이런 것들을 보면 딱 제곱하고 싶겠네. 자, 일단 지금 여기에 뭐랑 뭐가 나와 있는지 볼까요? A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B는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있어요. 자, 절대값과 루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두 번째, 즉 제곱하는 것을 고려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절대값은요. 그 안에 있는 아이가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이 절대값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절대값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정의는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결과로 도출되는지 오직 결과로서만 봤을 때는 절대값 A라는 것은요.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다고. 즉 한마디로 A가 양수라면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이 A가 양수라면 절대값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이 A라는 것이 음수라면 이 절대값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절대값을 그냥 홀로 두기에는 되게 부담이야. 왜? 상황을 자꾸 둘로 나눠야 되거든.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어떠하다 저떠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절대값 A를 제곱하면 뭐라 그랬지? 절대값 A를 제곱하면 뭐라고 했죠? A 제곱. 왜 제곱하는지 좀 느낌이 와요?
자 다시 그냥 절대값은 혼자 두면요 우리가 상황을 둘로 나눠야 했어요.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래서 한쪽은 뭐 A고 한쪽은 마이너스 A고 우리가 매번 상황을 둘로 나눠가지고 따로 조사해야 했었다고. 그런데 이걸 제곱하고 나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절대값 A를 제곱했더니 A제곱이 된다며. 그럼 절대값이 어떻게 되어버렸어? 사라졌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상황을 둘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 메리트 때문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땐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다? 이 안에 있는 그 부호에 따라서 상황을 둘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석 방법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귀찮다. 둘로 나누는 게 뭐 여간 귀찮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곱을 한 거야. 제곱을 하면 메리트가 뭐니까?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왜? 절대값이 사라졌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a제곱이라는 것만 다루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제곱을 이용해서 좀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일리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를 한번 봅시다. 얘는 뭐 루트가 나와 있잖아. 야, 루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딱 봐도 제곱하고 싶잖아. 얘는 그냥 뭐 제곱해 주세요라고 그냥 우리한테는 요청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루트가 나올 때는 뭐 그냥 사실상 이거 제곱해가지고 비교해보면 편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제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난 A랑 B의 대소 관계를 보고 싶은데 이때 이 A랑 B를 이 자체로만 놓고서 보기는 좀 힘드니까 얘를 제곱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A제곱과 B제곱 중에서 누가 어떠한 제를 가지고 A랑 B의 대소 관계를 파악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체크해야 할 리스트가 있다고 했었죠? A랑 B가 둘 다 뭐인지 확인? 양수인지 확인. 자,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봐. 어때요? 둘 다 양수입니까? A랑 B가? 그럴 수밖에 없나요? 네, 한 놈은 절대값이고 한 놈은 루트잖아.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죠. 걱정 없이 우리는 바로 제곱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A랑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A제곱 빼기 B제곱을 보고 싶다라고 했었죠. 불러보자. 자, 요거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좋아요. 일단 스타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여기가 중요해.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 2A. 여기는 왜 절대값이 없고 여기는 왜 절대값이 있는데 좀 불만이잖아, 그치? 자,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얘를 제곱할 때 왼쪽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해서 이거 쓸 거잖아요, 그치? 자, 왼쪽 제곱 뭐예요?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A의 제곱이란 곧 뭐랑 똑같다? A제곱.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원래는 절대값 A의 제곱이라고 써야죠. 근데 절대값 A의 제곱은 곧 뭐랑 똑같으니까? A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굳이 우리가 절대값 A의 제곱이라고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날려버리는 거죠. A제곱.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도 날려버리지 왜 그대로 갖고 갔어요? 이거는 내가 날리고 싶다고 해서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요거는 2 곱하기 왼쪽 오른쪽이야.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A라는 걸 제곱하면은 A를 제곱하든 마이너스 A를 제곱하든 결국 A제곱이 된다는 건 매한가지 똑같아서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요거는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를 쓰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 2AB일지 아니면 마이너스 2AB일지 내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 A랑 B의 부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줄였었던 것이 원래는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라고 써야 되는 건데 그나마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서 쓴 게 바로 이 친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차피 얘는 부호는 양수인 크기는 A랑 B를 곱한 것을 써야 되는데 그걸 AB라고 써도 마이너스 AB라고 써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줄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밖에 못 쓰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A 제곱한 것은 여기까지. 아직 B제곱 안 썼다. 자, B제곱은 뭔데? 요거 제곱하는 거잖아. 자, 요거 제곱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 요거를 제곱하는 거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B를 빼야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뭐가 남아요? 이 부분이 싹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이 절대가 AB. A랑 B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얘가 뭐라는 건 알아요. 양수. 그렇지.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0보다 어떻다? 0보다 어떻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 A랑 B가 뭔지 모르잖아. A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잖아. 단 이제 여기에서 A와 B가 영향이 실수라고 얘기가 나왔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내가 근데 문제 잠깐 확인을 안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딱히 있지는 않죠. 오케이. 그런 얘기는 딱히 있지는 않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린 2 곱하기 절대가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여기서 A는 B보다 더 어떻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 A는 B보다 크거나 오케이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거 그냥 0보다 크다 해버리면 너희들 여기에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 바로 틀려버리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너네들한테 그런 얘기들도 했었죠. 이렇게 부등식을 증명하다 보면은 야 근데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야? 이렇게 따로 미션을 내주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럼 이때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할까요? 그 말은 곧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할까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 그치?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될 거야. 그럼 이 부분이 0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까? A 이거 다시 뭐라고? A 또는 B. A 또는 B가 0이다. 0이다. 그치? 여기서 A, B 모두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 말은 수학에선 A 또는 B가 0이다라는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이야. 그래서 A, B가 모두 0이다라는 것을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 또는 B가 0이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0이 되는 게 있으면 된다.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무엇이다? A 또는 B는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이그샘플 밑에 나와 있네요. a제곱 빼기 b제곱의 부호를 이용하여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아까 전에 둘 다 양수일 때도 얘기를 해봤고 둘 다 음수일 때도 얘기해봤잖아. 그랬더니 이제 어떤 친구가 되게 갑자기 딱 고민하다가 선생님 그러면 둘의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더 크지 뭘. 제곱하고 자식할 게 뭐 있어?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으면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사해볼 것은 사실 둘 다 양수일 때랑 둘 다 음수일 때 이때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당연히 누가 더 커? 양수가 더 크잖아, 그렇지? 그건 질문할 것도 아니지 그거는. 진짜 실제로 받았던 질문입니다. 갑자기 얘가 멍 때리다가 둘의 부호가 다르면요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이러는 거야. 되게 의미심장. 그래서 너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래? 했더니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자, B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 B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분의 B A분의 B의 값을 조사를 해봤어. A분의 B. 근데 A분의 B의 값을 조사해봤는데 얘는 이제 뭐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1보다 크다면 머리가 더 큰 거야? 몸통이 더 큰 거야? 머리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분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더 커가지고 이제 가분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A분의 B를 조사해봤더니 1보다 더 작아. 그럼 뭐야? 그럼 이제 증분수 해가지고 이제 이 몸통이 훨씬 더 큰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수나 어떤 식의 대소관계를 조사해볼 때 이렇게 A분의 B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가지고도 따져볼 수 있겠구나. 이때는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아니야. 그쵸? 이때는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고 분자랑 분모 중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그런 것들을 따질 때는 둘이 서로 똑같은 1이 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업이냐 다운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분의 B의 결과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두 수나 두 식의 대소관계를 따져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A 루트 A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B A 플러스 2의 대소를 비교해 봅시다. 뭐 일단 여러분들 딱 뭐 바로 느낌상 A 플러스 B가 더 크지 않을까? 뭐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증명을 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할 때 A가 루트 A가 루트 A 플러스 A 맞죠? 자,
자 그다음 b가 a 플러스 a.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뭘 조사해 본다고? b분의 a 아니면 a분의 b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다. 얘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얘분의 얘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분의 이거잖아. 근데 a 플러스 2라는 것은 루트 a 플러스 2라는 것의 제곱이라는 건 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분의 이거 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a는 잠깐만 a의 조건이 나와 있네. 양수 a에 대해서 이 조건 안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양수 a에 대해서 보시면 얘는 반드시 어때요? 봐봐 얘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이 루트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2보다는 크겠네? 그럼 얘가 루트 안에 있는 게 2보다 더 크다는 것은 이 분모는 반드시 루트 2보다는 더 크다는 거잖아. 그치? 분모가 루트 2보다 더 크다는 것은 얘는 천상 어떤 범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 루트 2분의 1보다는 더 분모가 지금 루트 2보다 더 크다는 거니까.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보다 더 크다 작다? 더 작다.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보다 더 작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보다 더 어때? 1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하지.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b분의 a라는 것이 언제나 1보다 더 작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몸통이 커 아니면 머리가 커? 몸통이 크다는 거지. 따라서 b가 a보다 더 어떨 것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거의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간간히 쓰일 때도 있기는 있다. 그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을 해보시면서 파악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은 거의 첫 번째 방법이 한 70%? 결국 그 두 번째 방법도 근데 첫 번째 방법의 파생이긴 해. 제곱을 해서 결국 차이를 조사하는 거잖아. 그치? 첫 번째 방법이 한 70%, 두 번째 방법이 한 28%, 세 번째 방법이 한 2%. 나올까 말까 진짜. 거의 못 봐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 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 개의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학습을 한다. 네, 넘어갑시다. 다음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개념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문자가 무엇이든지 항상 참이되는 부등식, 그것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의 예시로 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어. 뭐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건 절대부등식인 거야.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언제나 참인 거잖아.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좀 재미없는 절대부등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부등식의 예시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바로 다음 중단원에 이 절대부등식의 대표적인 사례를 학습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좀 서브라고 보시면 돼요. 토스를 한 거야. 툭 하고 이제 두 번째 중단원에서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하고서 밑밥을 툭툭 하고 던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했었던 것이 뭐였었어? 부등식의 성질들 몇 가지를 탐구를 해봤었죠. 그다음 그걸 이용해서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는 그 방법 세 가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두 수나 두 식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뭐가 더 큰지를 조사해 볼 수 있었고, 그다음 제곱을 하고 난 다음에 차이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를 가지고 이 몸통이 더 크냐 머리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도 이제 두 수나 두 식의 차이 두 수나 두 식의 대소를 좀 조사해 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학습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파트에서는 몇 가지 이제 그 자주 나오는 그 부등식의 증명 이런 것들만 좀 연습을 해보시면 딱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애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절대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트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은 조금 그래도 머리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101페이지 1-2번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이제 부등식을 좀 증명하면서 갈게요. 이거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 없어요? 1-2번 딱 보자마자 이거 보고서 떠오르는 거 없으면 이거 수상 공부 잘 안 된 거잖아. 곱셈공식에서 어떤 거? 뭐 있었잖아. 뭔가 좀 뭔가 좀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대상은 그것이 이제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에서 얘를 뺀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바꿔서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그 있잖아, 막 2분의 1 있고 막 중괄호 있고 막 되게 막 길쭉하게 생긴 거 있었잖아. 뭐였어? 이제 좀 생각나? 이 자식. 아이 진짜. 자, 이거 있었잖아.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거 봐봐요. 이거 a제곱 b제곱 하나씩 나오죠. 이거 b제곱 c제곱 하나씩 나오고요. 이거 c제곱 a제곱 하나씩 나와. 그럼 a제곱 몇 개, b제곱 몇 개, c제곱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역시 ab, bc, ca 각각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반띵하면 그럼 당연히 하나씩만 남겠지. 그래서 이거야. 이해됐어요?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ab, bc, ca 이렇게 각각 하나씩 남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거 계속 그냥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얘는 얘랑 똑같은 거고 얘는 얘랑 똑같은 거고. 근데 얘는 어때요? 결국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어때? 그러면? 이거 되는 거잖아. 네. 언제? 여기에서 이제 a 빼기 b라는 것이 이게 언제나 0보다 더 크거나 같고 얘도 이제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이제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네들 세 개 다 더한 것은 당연히 0보다 더 크거나 같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증명 완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럼 얘가 0, 얘가 0, 얘가 0인 경우니까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다? A랑 B랑 C가 모두 다 같을 때 그때 이제 이 등호가 성립하기도 합니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갖다 써주시면은 그럼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그런데 이 증명하는 요령이 이게 사실 이걸 증명하라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쓰고 이걸 이렇게 바꿔서 써서 다음은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증명을 했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시험지에다가 답안지에다가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조금 미쓰이긴 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때 당시에 그냥 이렇게 쭉 다 써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이거 맞춰서 얘는 이제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왜?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지 모르니까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는 상태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서로 같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일단 먼저 쭉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돌려버리세요. 지금 어떻게 하냐, 이것까지 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답안지에다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답안지 쓸 때 2분의 1 a 빼기 b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 그것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얘는 이것일 것이고 따라서 그거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증명 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했었던 것은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데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을 마치한 상태에서 밑으로 쭉쭉쭉쭉 써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원래 옳지 못한 순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접하고 사고하는 순서는 당연히 이 순서겠지.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는. 근데 답안지에 또 이렇게 쓰게 되면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학생의 입장으로만 쓰게 된다면은 여기서 굉장한 감점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결론 내놓고 마치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신이었던 것처럼 다음은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이건 이거야. 근데 이거 이항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맞았던 거야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렇게 그냥
써놓고 넘어가는. 이게 제대로 썼을 땐 증명입니다. 약간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거나 그럴 때는 내가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증명하는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써야 한다라는 것만 이제 살짝 알아두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답안지 같은 거만 해설 같은 거 보시면은 다 그런 식으로 써놨어.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왼쪽에 있는 건 너무 쉬우니까 제대로 여러분들이 뭐 파악하실 필요 없는. 참고로 할 만한 게 없어요. 되게 야비하게 자기 혼자 쉬운 거 풀고 우리한테 막 어려운 거 해주고.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절대분홍식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산수평균을 기억하는 104페이지. 산술평균이 뭐게? 산술이라는 말에서의 느껴지는 거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그런 숫자, 연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술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의 평균을 뜻하는 거야. 너네들 맨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거. 맨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평균 점수 구할 때. 아 내가 몇 점이고 몇 점이고 몇 점이고 몇 점이고 다 더해서 이걸로 나눠봤더니 이게 이제 맨날 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산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성적을 뭐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맞았어.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가지고 그 세 개의 자료의 평균 값을 구하죠. 이게 산술 평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해오고 있었던 평균 구하는 방법. 그렇죠? 이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기하 평균이라는 말보다는 약간 좀 어떻게 바꿔서 말하고 싶으냐면 약간 얘는 합에서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이 기하 평균은 이 곱에서의 평균이라고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좀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세균이 있어요. 세균이 있는데 처음 1시간 동안에 얘가 2배만큼 늘어났어. 처음 1시간 동안에 얘가 2배만큼 늘어난 거야. 그 다음 1시간 동안에 얘가 8배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처음에 2배만큼 늘어났고 그 다음에 8배만큼 늘어났으면 뭐 그럼 얘는 뭐 1시간당 6배만큼씩 늘어나는 거 아니면 뭐 무슨 5배만큼씩 늘어나고 뭐 몇 배만큼씩 늘어나는 거야. 뭐 2랑 8에 뭐 산술 평균을 구해가지고 2 더하기 8 하면 10이고 나누기 5, 뭐 2를 하면 5니까 뭐 1시간만에 5배씩 늘어난 건가? 그건 뭔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1시간당 몇 배씩 늘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어? 처음에 2배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8배가 늘어났는데 시간당 몇 배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2의 세제곱? 그럼 1시간당 2의 세제곱씩 늘어나는 거예요? 8배씩 늘어났어요? 그럼 처음에 2배 늘어난 게 처음에 2배 늘어나고 그 다음에 8배 늘어난 게 처음에 8배 늘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도 8배 늘어난 것과 똑같은 겁니까? 몇 배씩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몇 배? 왜 그럼 4배? 그냥 그 생각을 그냥 날 거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4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곱으로 응? 곱으로 해서 반으로. 그럼 왜 곱으로 해서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배는 2를 더하고 8을 더한 게 아니라 이만큼 곱하고 8만큼 곱한 거니까. 그럼 왜 배라고 해서 걔네들도 곱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생각의 오류가 자꾸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요. 소리. 자, 이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거기다 이유를 맞추시면요. 자꾸 소설 써요. 자꾸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과정밖에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오직 이 상황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배니까 배겠지.
일단 가설을 먼저 설정해놓고 거기에 이유 기호 맞추면 지금 뭐든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아무거나 답 하나 이렇게 딱 내가 제시해놓고 거기에다 다 끼워 맞춰도 되게 그럴싸한 논리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항상 문제 풀다가 엎어지는 주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처음에 2배 늘어났어. 그 다음 8배 늘어났어. 최종적으로 몇 배가 된 거네. 그럼 시간당 몇 배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적합할까? 이런 식으로 오직 이 상황에서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단순히 2, 8 어떻게 하면 좋지? 2, 8, 2, 8, 2, 8, 2, 8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자꾸 이 생각만 하시면 계속 생각이 멈춥니다. 상황을 직접 그리세요. 직접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균을 직접 마리를 한번 구해봐. 그리고서 이게 시간당 몇 배씩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걸 거기에서부터 추론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균이 그래서 2시간 동안 총 몇 마리가 됐습니까? 한 마리였다고 하면 총 몇 마리가 됐어요? 16마리 됐잖아요. 처음에 2배 늘어났고 그 다음에 8배 늘어났으니까 16마리 됐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16마리가 되어버렸는데 그럼 1시간 동안에 얘가 몇 배씩 되었을 때 한 마리가 16마리가 되겠느냐 이 얘기인 거야. 그래 4배가 되면은 16마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4배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때 어떻게 이 4라는 숫자를 떠올렸을까요? 2배랑 8배를 한 그래서 총 몇 배가 된 16배가 된 것은 내가 몇 배랑 몇 배를 연달아 한 것이 결과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이루어졌을 거냐면요. 2배랑 8배를 해서 나온 16배라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연달아 2번 곱한 것과 똑같을까? 이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16이라는 것이 무엇의 제곱에 해당했을까라는 것을 떠올렸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 네모라는 것은 루트 16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즉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2배랑 8배가 되는 그 상황에서 얘는 1시간당 4배씩 늘어났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그 평균을 계산하는 그 과정이 루트 A, B였다는 겁니다. A랑 B를 곱한 것을 나누기 2를 한 게 아니라요. A랑 B를 곱한 것에 루트를 취하신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되게 신선한 방식의 평균 구하기 방법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요것을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2배가 됐고 그 다음 8배가 됐으면 이게 총 16배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게 1시간당 4배씩 됐다고 하는 게 합리적이겠구나. 어떤 누구도 5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4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산술기하를 적용시킬 대상이 아니라 다른 평균을 산술 평균을 적용시킬 대상이 아니라 다른 평균을 적용시킬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 평균이 바로 기하 평균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산술기하를 자꾸 산술 평균을 썼고 이 오른쪽에 기하 평균을 쓴다면 그것은 루트 AB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산술 평균? 이게 뭐라고? 기하 평균.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대. 그게 어떤 관계냐면 언제나 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즉 무슨 부등식?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산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아주 재밌게 활용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두 수의 합의 최소값과 어떤 두 수의 곱의 최대값에 대해서 조사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너네들을 되게 귀찮게 괴롭힐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봐서 정들어서 나중에 나오면 되게 반갑다고 느껴질 정도가 되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아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왜 항상 성립하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얘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증명해 볼게요. 먼저 이것을 양변에 2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놓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성립함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다. 자, 이게 성립함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은 양변에 요거를 뺄 거고요. 우리는 그럼 이거를 증명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이때 이걸 보고서 참 이 생각을 어떻게 하나?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이 표현을 바꿔볼게요. a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고 b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바로 이 친구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이었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응. 자, 그래서 결국 내가 이것이 참임을 증명한다는 것은 이것이 참임을 증명한다는 거고 이것이 참임을 증명한다는 것은 이것이 참임을 증명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가 언제나 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다음이 언제나 성립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순서로 쓴 증명이라고 했고 원래 해설에 맞게 조금 더 이제 이 취지에 걸맞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이 녀석으로 얘를 증명한다는 걸 아는 것처럼 루트 a 빼기 루트 b라는 것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무언가를 제곱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우리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써주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다음을 정리해 보면은 a 더하기 b 빼기 2 루트 a b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변에 얘를 더해주자. a 더하기 b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보다. 양변에 2를 나눠주겠다.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 b보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증명 완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나 순서는 이런 방식대로 써줘야 돼요. 이게 성립하니까 그렇고 따라서 그게 성립하겠지? 라고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성립한다는 걸 가정하에서 추적해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적하고 난 다음에 그 실마리를 찾고 그다음 다시 되돌이표 해야 되겠지만 그쵸? 우리가 증명 과정을 쓸 때는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따다다다 해서 얘가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식을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주면 좋다고 했었죠?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이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럼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럼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럼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요? A랑 B가 서로 같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로 스타트를 끊어서 증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A랑 B가 어떤 범위 하에서 정의가 된 상태를 전제로 깔고 가는 거겠어? 아니에요. 다시 봐봐요. 0보다 크거나 영수. 0보다 큰 0 이상? 네. A랑 B가 모두 0 이상인 상황이 전제로 깔린 상태로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A와 B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 한정해서 다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다음이 성립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언제나 성립한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 우리는 오직 이 상황에서만 이걸 쓸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보장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부등식을 언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이 상황에 맞춰서만 다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모른다기보다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음수가 되어버리면 얘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물론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킨다면 뭐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실수 범위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산술 기압 평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사이에서는 언제나 이런 대소 관계가 성립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다? 이 두 개의 평균 내는 대상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양을 한번 잘 보시면요. 좌변에는요. A랑 B의 합이 써져 있고요. 우변에는 A랑 B의 곱이 써져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야 근데 A랑 B 두 개를 더한 것이 언제나 10으로 일정하다? 그럼 A랑 B를 곱한 것은 최대값으로 얼마를 가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겠어? 대답할 수 있어요. 왜? 봐봐요. A랑 B를 더한 것이 10으로 일정하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어떤 숫자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 곱의 상한선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 곱의 최대값을 내가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값으로? 이 상한선의 값으로 얘가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A 더하기 B가 10으로 고정됐다면 얘는 5가 될 테니까 루트 AB는 5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죠. 그럼 AB는 어떤 최대값을 갖게 돼? 25라는 최대값을 갖게 돼. 아, 합이 일정하니까 무엇에 어떤 값이 존재한다? 곱의 최대값이 존재한다. 자, 그럼 반대로 야 A랑 B의 곱이 36으로 고정되어 있어. 이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얘가 36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럼 얘는 루트 36이야. 얼마야? 6인 거겠죠? 그럼 이 합의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합의 하한선이 존재해요. 그러면 얘는 최소값으로 어떤 값을 갖죠? 6이라는 값을 갖겠죠. 그럼 A 더하기 B는 최소값으로 무슨 값을 갖겠어? 12라는 최소값을 갖겠죠. 곱이 일정할 때는 합의 하한선이 존재하니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합이 일정할 때는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는 두 수의 곱에 무엇을 구할 수 있고? 자, 다시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는 얘가 고정됐을 때는 두 수의 곱에 무엇을 구할 수 있고?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두 수의 곱이 일정할 때는 두 수의 합에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두 수의 합이 혹은 어떤 두 수의 곱이 정보로 나와 있을 때 그 상대의 값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언제나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에서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그러한 값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로 우리한테 추가적인 미션으로 또 무엇도 나오냐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언제? 그 두 개의 대상이 각각 어떤 값을 가질 때 그때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습니까? 라는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미리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우리가 마주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일단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책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한 내용들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시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좀 더 익숙해져 보시고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이그젬플을 스스로 먼저 좀 풀어보고 싶다면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시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준비 좀 먼저 해보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 시작해봅시다. 설마 중간에 끊긴 거 아니겠지? 휴. 나 어제 여기서 자정에 혼자서 생쇼하고 가는 거 얼마나 슬프는지 알아? 어제 중간에 끊어졌었거든. 이 강의를 찍는데 신나게 내 강의를 했어. 어제 컨디션 진짜 좋았거든. 첫 번째 1부 강의할 때 되게 좋아가지고 신나게 강의 다 완료하고서 오케이 아주 완벽했어 하고서 이제 딱 갔는데 재생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안 된 거지? 했는데 한 절반이 끊겼어. 한 절반이 끊긴 거. 중간에 전화가 왔는지. 그래서 전화가 오면 동영상 끊기고 촬영을. 그래서 와 큰일 났다 하고서 이제 애들 수업 다 끝나고 나서 한 자정 정도쯤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렌즈 보고서 와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지금 올라갔겠다. 그게 자정에 찍은 거라서 아마 지금 막 올라갔을 거예요 아침. 와 진짜 어제 그래서 20분 동안 혼자서 생쇼 하는데 스튜디오 가면 역시 약간 나랑 좀 타이가 안 맞는 거 같아.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강의를 하는 도중에 심심해. 그런 느낌 있죠. 뭐 물어봤는데 뭐 대답이 없어. 물론 지금도 대답이죠. 별로 그렇게. 이 반은 좀 잘하긴 하는데 그 중등반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들 수줍어가지고 얘기를 안 해. 아무튼 반 분위기는 그렇게 차이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찍었네. 물 한 컵만 주세요. 네. 주세요.
다들 어느 정도 좀 적응되셨습니까? 계속 진행해 볼까요? 자, 물론 이제 여기 그 바이블 보시면은 그 조합 평균도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조합 평균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소개야, 소개. 예, 이런 평균도 있어라는 거지. 그 이상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06페이지에 있는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부터 뒤에 있는 개념 놓고 그다음에 저기 뭐 예제 문제 요렇게까지 한번 쭉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무엇의 뭐 최소값을 혹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정말 이제 좀 어렵고 좀 함정 파놓고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이 애먹고 거기에서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정규 수업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화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각각 개인적으로 이제 하시게 될 때 그때 가서 그 타이밍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그젠플. 자, 양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가 6일 때 x, y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자, 우리 산술기압 평균식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근데 여러분들 분수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정수가 좋아요? 분수가 좋아요? 차라리 정수가 더 낫지, 그치?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치수를 구할 때 이 식보다는 어떤 식을 더 즐겨 쓰냐면요, 한번 변형시킨 요 식을 더 즐겨 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더 이득이 될 테니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분수가 아닌 상태로 계산하는 게 더 낫잖아, 그치? 집중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 값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으니 딱 요거 쓰기 적합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딱 조건이 그런 상황으로 알맞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x 더하기 y가 6이래요. 자, 그럼 여기 a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요 대상, 요 a에 해당하는 것이 x가 될 것이고요. 이 b에 해당하는 것이 y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아까 a라는 것이 x에 대응했었고 b라는 것이 y에 대응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2 루트 xy. 근데 이제 여기서 x 더하기 y라는 것이 뭐였었어요? 6이었었지, 그치? 그래서 요 좌변이 6이 될 것이고요. 이때 우리는 이 xy라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는 입장이니까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얘는 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얘가 6이 될 것이다. 그럼 루트 xy는 3이 될 것이다. 따라서 xy는 9가 될 것이다. 최대값 9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도 내친김에 같이 얘기해보자. 자,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라고요? 이 두 개의 대상이 서로 같을 때예요. 근데 이 두 개의 대상이 각각 뭐였어요? x랑 y였죠. 자, 그럼 x랑 y가 서로 같을 때 얘는 등호 성립, 즉 한마디로 최대값을 갖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야. 자, 그런데 x랑 y 두 개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는데 그 둘을 더해서 6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x랑 y가 둘 다 어떤 값으로 같을 때겠어? 3으로 같을 때겠지. 그래서 x는 y는 3일 때 9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더욱더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안 써줘도 그냥 최대값 최소값만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그냥 이거 안 쓰고 이것만 써도 당연히 충분히 정답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도 종종 있으니까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자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거 다시 보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잠깐만. 자, 두 번째 보면은 xy가 16이고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이 상황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이 적합하죠. 항상 이런 것들 꼭 체크해주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내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다음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x 더하기 y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는 x에 대응하고 b는 y에 대응하는 거겠네. 그래서 그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xy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치? 두 개 대상을. 자, xy는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6일 겁니다. 아, 그럼 이 친구는 2 곱하기 4에 해당하니까 8이라는 값을 갖겠네요. 그럼 x 더하기 y는 8이라는 최소값을 갖겠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8이다. 자, 그런데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떨까요? x랑 y가 서로 어떨 때? 똑같을 때. 자, 근데 물론 여기에서 판단해도 괜찮겠지만 이거 여기 탑에서 판단하면 훨씬 더 보기가 쉽고 좋잖아. 그치? 파악이 더 쉽잖아. 얘네 두 개가 8이라고 했었으니까 두 개 더한 게 그럼 얼마씩 나눠가지면 되겠어요? 4씩 나눠가지면 되겠죠. 따라서 x랑 y는 모두 4일 때 그때 이제 8이란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코코. 자,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자, x 더하기 2y는 12일 때 이때 xy의 최대 값을 구하라. 자, 여기서 두 개의 대상을 각각 뭐라고 놔야 돼요? x랑 2y로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2y, 즉 a는 x에 b는 2y에 대응되는 거야. 이것은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이 루트 얘네 두 개를 곱한 2xy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얼마라고? 10이라고 크거나 같다 이 루트 2xy. 자, 그럼 결국 이 친구는 12라는 최대값을 가질 것이고요. 얘는 6이라는 최대값을 갖겠고, 그렇다면 얘는 36이라는 최대값을 갖겠고, 그럼 xy는 18이라는 최대값을 갖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18. 자, 등호 성립 조건은요. 얘가 12를 갖는다며. 이렇게 6씩 나눠간다는 거잖아. 따라서 x는 얼마, y는 얼마? x는 6, y는 3. 그렇게. 알겠죠? 두 개의 대상을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각각 똑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x랑 y가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x랑 2y 두 대상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알겠죠? x랑 y가 똑같은 게 아니라 x랑 2y가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xy가 12일 때 3x 플러스 y의 최소. 자, 두 대상을 각각 뭐라고 놔야 되겠습니까? x랑 y. 이것 때문에 아니야. 언제나 항상 기준은요. 이 합으로 적혀져 있는 식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3x 플러스 y는 그거나 같다 2 루트 3xy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이때 xy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2, 얘가 36, 따라서 얘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값은 10이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최소값으로 무엇을 가져요?
12를 가져요. 자, 그럼 등호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잘린다고요, 그쵸? 자, 12를 반씩 나눠 가지니까 얘가 6이고 얘가 6을 갖겠죠? 따라서 x는 얼마, y는 얼마? x는 2, y는 6. 절대로 x랑 y가 같은 걸 갖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아, x랑 y가 서로 똑같다고? 그러면 x는 루트 10이, y는 루트 10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게 아니야, 알겠죠? 대상은 얘랑 얘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을 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12를 이렇게 반반씩 나눠 가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곱이 아니라 합해서 그걸 신경 쓰라고 했었는지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시죠, 그쵸? 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그 문제는요, 여기 위에 보시면 개념 확장하기에 호시-셔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사실 얘는 교과 과정에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부분인데 물론 간혹 가다가 개념은 없지만 절대 부등식의 하나의 사례로 문제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는 굳이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문제로 이렇게 같이 다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욕심 부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와 평균에만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자, 예제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보다 더 클 때 일단 첫 번째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과 그때 그 a 값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두 개 대상은 a랑 a분의 4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뭐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거면 곱이 얼마로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딱히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없죠. 그럼 이 문제 못 푸나? 하고서 이 두 개 대상의 곱을 한번 직접 구해보는 거야. 어때요? 이 두 개 대상의 곱이 일정합니까? 네, 4로 일정하네요. 굳이 따로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일정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네. 그럼 우리는 안심하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이 루트 얘네 두 개를 곱한 4보다. 오케이, 끝났네. 2 해서 이제 4라는 최소값을 갖겠구나. 자, 근데 얘가 4를 나눠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씩 나눠 갖겠어요? 2랑 2를 나눠 갖겠죠? 따라서 1은 얼마일 때? 2일 때 등호 성립한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4a) 플러스, 자, 이 문제는 좀 집중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a분의 1. 자, 우리한테 지금 얘랑 얘를 곱한 것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어야 돼요. 왜죠? 응? 지금 우리한테 얘랑 얘 곱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 다음 식의 최소값과 최소가 될 때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어처구니가 없어야 되지?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산술기하 평균을 쭉 이용을 해봤을 때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어련히 알아서 최소값, 최대값 똑같이 그렇게 이제 세팅해가지고 나오겠지. 합을 물어볼 거면 최소값 구하라고 하겠지. 곱을 물어본다면 최대값 구하라고 하겠지.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보고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람들인 거야. 애초에 딱 문제 보고서 감도 못 잡는 사람들. 그게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이 개념이라든지 이런 원리, 매뉴얼 이런 것들에 일단 기본적으로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이상해 라는 반응이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어떻게 곱을 물어보는데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지? 라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대상을 진짜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기는 한 건지 체크해 봅시다. 일단 두 개의 대상을 진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곱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뭐 무슨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이런 걸 물어볼 거라면 얘네들의 뭐 합이라든지 곱이라든지 그런 게 일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일정하지도 않아요. 총체적 난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곰곰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아, 얘네 두 개의 곱이 최소값이려면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면 되지 않겠어?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얘가 최소값을 갖고 얘가 최소값을 가지면 그 둘을 곱한 건 역시도 최소값이 될 테니까 그럼 우리는 이 합이 어떤 최소값을 갖는지 이 합이 어떤 최소값을 갖는지 그것들을 조사하는 걸로 다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괜찮겠죠? 그치? 자 다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치?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과 이것의 최소값이 두 개가 곱해지면 이들의 곱의 결과 역시도 최소값이 될 테니까 아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두 문제를 푼다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 다음 전략을 생각해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아이는요 크거나 같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루트 곱이 일정합니까?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4 얼마야? 4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오케이. 너는 4라는 최소값을 갖는구나. 자 얘는요 크거나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루트 두 개 곱한 게 일정합니까? 다행이네요. 1 해서 얼마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2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자 그래서 4랑 2가 나왔어. 오케이. 너는 4 너는 2 두 개의 각각의 최소값이 그렇게 나왔으니 두 개를 곱한 결과 8이라는 것이 이 곱의 최소값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그치? 그래서 최종 결과로서 우리는 8이라는 답을 이끌어낸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도 같이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언제 등호 성립하는지 그거를 한번 따져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떨 때 등호 성립합니까? 이게 4잖아. 두 개 더해가지고. 그럼 A가 얼마일 때야? 얘가 2랑 2로 나눠 가질 때 아닙니까? 4A가 2가 될 때니까 A가 얼마일 때예요? 2분의 1이 될 때. 자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2를 갖고 있는 때니까. 아니 뭐 이때 2분의 1이니까 이때도 2분의 1이겠지. 안 돼. 항상 의심하면서 살펴봐야 돼. 자 얘가 2야? 그럼 얘가 각각 얼마씩 나눠 가질 때야? 1과 1을 나눠 가질 때겠지. 따라서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야? 1이 될 때란 말이야. 뭐지? 이상하면 눈치채셔야 돼. 얘의 최소값은 4가 나왔고 얘의 최소값은 2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는 A값이 2분의 1일 때고 얘의 최소값을 가질 때는 A값이 1일 때여야 돼. 그럼 이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발생하지 못하니까 이때의 최소값과 이때의 최소값 두 개를 곱한 것으로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은 잘못됐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택했었던 두 번째 전략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틀려요. 근데 그게 왜 틀리다? 각각의 최소값을 구하는 전략을 사용해 봤더니 뭐가 문제가 되어서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랑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동시에 발생하지 못한다면 얘가 4랑 2라는 각각의 값으로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거니까 8이라는 값으로 최소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답은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다시 전략 재수정해 주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실패였어. 아, 참 좋은 전략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실패야.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가 이 문제 변형 문제를 풀 거야. 그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방법이 아닌 무슨 방법을 좀 떠올려 봐야 될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는 것이 표현을 바꿔봐라.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일 때 일단 표현을 한번 바꿔봐라. 전개를 해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변수가 있는 것과 변수가 아닌 옛날 사람들은 이제 깍두기라고 하나, 깍두기. 요즘 사람들은 까메오라고 하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최대 최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이고요. 얘는 그냥 일정한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변형, 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곧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으로 바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때?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나요? 일단 그건 통과예요. 오케이. 그럼 그들의 고백값은 일정합니까? 통과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괜찮은 방법이겠다. 자, 그럼 이제 얘는 크거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2 곱하기 얘네 두 개를 곱한 거 얼마? 4 까메오. 그냥 그대로 써주시는 거죠. 쟤네들은 최대 최소에 전혀 영향 끼치는 애들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얼마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9라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어때요? 얘네 두 개가 결국 어떤 값을 나눠 갖는 거야? 9를 나눠 갖는 거야? 뭘 나눠 갖는 거야 지금? 4를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를? 2를 2를 나눠 갖는 거지. 그럼 4a 제곱이 2를 가져왔으니까 a 제곱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인 거겠고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거겠죠. 근데 여기서 a는 양수로 고정이 됐었으니까 마이너스는 딱 지우고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라고만 써주면 되겠네. 네.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9. 그 다음에 그때 a의 값은 루트 2분의 1. 자, 여기에서는 아까와 같은 모순점 발생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발생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네.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 시도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당연한 시행착오였었던 거예요. 방금 전에 밟았었던 그러한 과정들.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 문제를 풀 거면 당연히 그러한 시행착오들은 당연히 거쳤어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도만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방법은 드디어 맞는 방법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우리가 아까 전에 시도했었던 그 방법대로 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여기서 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그냥 다 전개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라는 식으로만 외운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내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보세요. 절대 문제를 풀 때 외우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a와 b의 값은 어떤 값이 될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거 했었던 것처럼 막 전개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최소값, 얘 최소값 각각을 구한 다음에 그들을 곱한 걸로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왜 얘는 그게 가능할까? 쟤는 A하고 B가 문제가 다른 그래요. 얘네들은 A랑 B가 달랐기 때문에 A가 이거 나오고 B가 이거 나오는 그 두 가지의 상황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거야. 아까 위에선 불가능했는데 밑에선 가능해지게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위에서 불가능했었던 그 두 번째 방법이 이 밑에서는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당연히 가능한 거야.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방법을 동일하게 갖고 가지 않고 서로 좀 다르게 갖고 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아, 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방법이 안 되는 거고 저러저러한 이유로 이 방법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우리가 공감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면 이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아까 안 된다고 배제했었던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배제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진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거나 같다 무엇보다 이것도 그냥 쓰자. 2루트 4니까 결국 4라는 최소값을 그때 얘는 2랑 2를 나눠 가지니까 a는 2분의 1이라는 등호 성립 조건은 그 다음 얘도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2루트 1 즉 한마디로 2라는 최소값을 갖고 그때 얘네들은 2를 나눠 가질 테니까 b의 값은 1이 되는 것이 등호 성립 조건. 따라서 a가 2분의 1이고 b가 1이면은 이 두 개의 값 4랑 2를 곱한 8이라는 것을 최소값으로 갖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최소값이 9였지만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이게 a가 b로 바뀌었을 뿐인데 최소값이 8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대충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당연히 틀리겠고 이 문제를 이렇게만 풀 수 있다는 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아까 등호성립 조건 체크도 안 하고 또 8이라 써서 틀리겠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의 정답이 아니고 그 문제 풀이법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이러한 풀이가 왜 성립할 수밖에 없고 이 풀이가 왜 성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공감하고 넘어가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 문제를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3번의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복습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 예시도 한번 좀 적어놔.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공부를 할 때 그 백지 테스트를 준비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표현 바꾸기에 그럼 A랑 B가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서 썼었던 그 방식을 적용시켜야 되는 건가? 이 밑에서 썼었던 방식을 적용시켜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숙지한 사람들은 당연히 3-2번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씩 웃으면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계획한 부분까지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 각각의 정규 수업 때 이 3단원 요 내용 백지 테스트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 해서 그때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직접 문제를 푸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특히 최대 최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얘기들 빠져 있으면은 다 다시 바꾸다 알겠죠? 이런 얘기들은 반드시 집어넣어 주세요. 이게 맨 마지막에 썼던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여기 백지 테스트 언제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규 수업 때 각각의 정규 수업 때. 네, 그래요. 그럼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